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어느 깊은 밤,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채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양내가 석가래를 타고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삼 10뿌리에 10년 묵은 녹용, 문경에서 구해온 토종꿀까지 넣어 달인 탕약의 진한 기운이 방 안을 눅눅하게 적시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탕약을 단숨에 들이킨 김만석 대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충혈된 그의 눈동자는 번들거렸는데 그 속엔 간절함이라기보다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서려 있었지요. 부인, 오늘은 반드시 하늘이 도우실 것이오. 말끝을 흐리는 그의 목소리엔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천장의 석가래를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체념으로 가득했지요. 부인, 이번에는 내가 새로 배운 비법이 있어. 도가의 비전에서. 김 대감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펴듯 팔을 벌렸다가 용이 승천하듯 허리를 비틀었지요. 그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이씨 부인은 차마 웃음이 나올 뻔했답니다. 대감마님, 그저 평소처럼. 아니요, 이번에는 다르오.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북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벌거숭이로 절하는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방문 밖에서 지키던 몸종이 픽하고 웃음을 터뜨렸다가 혼쭐이 났지요. 김 대감은 마치 농사꾼이 가을 추수를 앞두고 마지막 힘을 매듯 온 정성을 다해 씨 뿌리기에 열중했답니다. 아들이야. 반드시 아들이어야 해. 김씨 가문 300년의 대가. 그는 마치 연부를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하루 이틀이 아닌지라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헤아렸지요. 하나, 둘, 셋. 이제 곧 끝나겠지. 그런데 김 대감은 갑자기 멈추더니 외쳤습니다. 아차, 깜빡할 뻔했구나. 그는 벌떡 일어나 병풍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태산부군의 부적이었답니다. 그것을 부인의 배 위에 올려놓고는 다시 농사를 시작했지요. 이제야 되겠구나. 부적의 힘까지 더하면. 이씨 부인은 배 위에 차가운 부적을 느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마지막 순간 김 대감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들리오. 벌써 아들의 기운이. 말발굽 소리 들리오. 이씨 부인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발굽은 무슨. 뱃속에서 창자 꼬르륵 소리나 들리겠지. 그날부터 김 대감은 더욱 기이한 행동을 보였답니다. 매일 아침 부인의 배를 향해 절을 했고 저녁에는 천자문을 읽어주었지요. 하늘천, 땅지. 듣고 있느냐, 아들아? 심지어 활 쏘는 소리를 들려준다며 마당에서 시위를 당기기도 했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지요. 대감마님이 이번에는 아주 돌아버리셨구먼. 저러다가 정말 아들 낳으면 조선 팔도가 뒤집어지겠네. 10달이 흘렀습니다. 산실에는 뜨거운 김이 자욱했지요. 피비린내와 전내, 약탕기에서 나는 쓴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산파 박씨는 팔뚝의 굵은 핏줄을 드러내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이씨 부인의 처절한 비명이 벽을 울렸답니다. 힘을 주시오. 머리가 보입니다. 문 밖에서 김 대감은 마치 자신이 해산하는 듯 온몸을 비틀며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품에서 주머니를 꺼내
한 움큼의 콩을 뿌리며 중얼거렸지요. 태삼부군님, 제발 이 콩이 모두 사내 아이로 변하게 하소서. 옆에서 지켜보던 늙은 하인이 혀를 찼답니다. 공이 사내 아이가 되면 두부는 장군이 되겠구먼. 마침내 처주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대감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오. 저 우렁찬 울음소리 분명 사내 아이의 울음이오. 그러나 산파가 아이를 깨끗이 닦고 겉사계를 풀어 확인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산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대감마니. 따님이 옵니다. 순간 김대감의 얼굴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길그러졌습니다. 또 계집이란 말이냐. 내가 북두칠성의 절까지 했는데. 쿵 발로 문짝을 걷어차니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마당에 뿌려놓은 콩을 보며 고함을 질렀지요. 이놈의 콩들아, 너희도 다 계집콩이었단 말이냐. 마당에 서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조상님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매일 절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심지어 거꾸로 매달려서까지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한지 지나가던 개도 꼬리를 말고 도망쳤답니다. 이씨 부인은 피와 땀으로 젖은 머리칼을 흩뜨린 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갓 태어난 딸아이는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는데 마치 이 우스꽝스러운 아비에게 주먹질이라도 하려는 것 같았지요. 이튿날 장터는 온통 이 소문으로 들썩였지요. 김대감이 이번에는 거꾸로 매달려서 했다면서? 그러게 말이여. 아무리 열심히 절구질해도 쌀이 팥이 됐나. 허허. 그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퍼져나갔답니다. 김대감은 이를 갈며 다짐했지요. 기어코 이번에는 서역의 비법까지 구해서라도. 김대감 댁에 또 딸이 태어났다는 소문이 퍼진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터 모퉁이 주막은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지요. 박할매는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마치 거미가 줄을 치고 먹이를 기다리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요즘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온다더군. 매일 술만 퍼마신다던데. 이씨 부인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니 쯧쯧. 박할매의 주름진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노리듯 번득였지요. 셋째 딸이라. 이제 정말 미쳐버릴 때가 됐겠구나. 그녀는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김대감의 절망이 극에 달할 때까지 마치 과일이 완전히 무르익기를 기다리듯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 댁 하인이 약재를 사러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박할매는 슬쩍 다가가 말을 걸었지요. 자네, 김대감 댁에서 일하지? 박할매가 마른 손으로 하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렇소만. 아들 낳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대감마님께서 들으실까? 이 한마디에 하인의 동공이 터질 듯 커졌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캑캑거렸다가 갑자기 거칠게 터져 나왔지요. 정말이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요? 내가 평생 산파 일을 하며 온갖 비법을 다 써봤네. 이번엔 특별한 게 있지. 하인은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대감댁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감댁 대청마루의 등잔불 아래 김만석 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할매가 들어서자 김대감이 튕기듯 몸을 앞으로 내밀었지요. 당신이 방법을 안다는 노파요? 목소리는 갈라진 대나무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박할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보시오. 대체 무슨 방법이오? 내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소? 온갖 약을 다 썼고, 부적도 붙였고, 굿도 했소. 김 대감이 박할매의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씨바지를 드리는 것이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김 대감의 얼굴에서 분노의 붉은 빛이 치솟았다가 수치의 창백함으로 변했고 마침내 절망의 잿빛으로 가라앉았답니다. 씨바지라니, 내가 양반가의 체면도 모르는 개돼지로 보이오? 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박할매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체면을 지키다가 대가 끊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상님들을 무슨 낯으로 뵙겠습니까? 김 대감의 몸이 마치 뼈가 녹아내리듯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등은 새우처럼 굽었고 고개는 죽은 꽃처럼 떨어뜨렸답니다. 하지만 또 딸이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는 특별한 처녀가 있습니다. 박할매의 눈이 횃불처럼 번쩍였습니다. 지리산 기슭에 복녀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어미가 아들 넷을 연달아 낳았답니다. 김 대감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 넷이라고? 정말이오?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넷째도 아들. 온 마을이 그 복을 부러워했지요. 피는 거짓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딸도 필시 어미를 닮았을 겁니다. 김 대감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정신을 놓은 듯 흐릿했지만 입에서는 거품을 물며 외쳤지요. 당장 데려오시오. 금이든 은이든 다 주겠소.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소. 며칠 뒤 지리산 기슭의 초라한 초가집 앞에 박할매가 나타났습니다. 폐가 나 다름없는 집이었지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하늘이 보였고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가난이 곰팡이처럼 집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복녀 아비, 나와라! 박할매의 부름에 복녀의 아비가 문틀을 붙잡고 간신히 기어 나왔는데 술에 절어 눈이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풍겼답니다. 뭔 이 일이오? 빚 받으러 왔네. 박할매가 빈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박할매는 복녀를 팔기 위해 오래전부터 야금야금 술값을 빌려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0량이 넘었어. 오늘 못 갚으면 관아에 넘기겠네. 사내의 다리가 국수처럼 풀렸습니다. 살려주시오. 며칠만 더. 방법이 하나 있지. 박할매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자네 딸 복녀를 김대감 댁에 씨바지로 보내면 빚을 없애주겠네. 문 뒤에서 복녀의 숨소리가 칼에 베인 듯 끊어졌습니다. 18살 처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아버지, 제발. 문을 열고 나온 복녀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지만 술에 취한 사내는 딸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닥치거라. 내가 뭘 안다고. 복녀가 돌부리에 넘어지며 무릎이 찢어졌고 붉은 피가 하얀 치마에 번졌지요. 그 붉은 자국이 마치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는 징조 같았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머니가 계셨다면 절대. 복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턱에서 떨어졌는데 땅에 닿는 순간 마치 피로 변하는 듯했지요. 내 어미도 아들 넷 낳은 팔자였어. 박할매가 독사처럼 다가왔습니다. 너도 그 씨를 받았으니 김대감 댁에 아들을 줄 수 있을 거야. 저는 사람입니다. 개나 돼지가 아니에요. 복녀가 절규했지만 그녀의 아비는 이미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팔지 마세요.
제가 이래서 갚을게요. 제발. 하지만 도장은 이미 종이에 찍혔습니다. 먹물이 번지는 그 순간 복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흘 뒤에 데리러 오겠다. 박할매가 떠난 뒤 복녀는 무너진 초가 처마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피처럼 물들였지요. 하늘의 구름이 마치 피의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어머니의 유품을 찾았지요. 은비녀가 차가운 금속의 감촉으로 손끝에 닿았을 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울렸답니다. 복녀야, 이 비녀는 내가 정말 위험할 때 너를 지켜줄 거야. 끝까지 살아남아라. 복녀는 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살갗을 찔렀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깨어있게 했지요. 눈물은 이미 말랐고 눈빛은 돌처럼 단단해졌답니다.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기어코 살아서 이 지옥에서 벗어날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퉁이를 쌌습니다. 헝겊 몇 장과 바늘, 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녀를 치마 속 가장 깊은 곳에 감추었지요.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고 동시에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안개가 온 세상을 삼킨 듯 자욱했습니다. 박할매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준비됐느냐? 네. 그렇게 박할매와 같이 산길을 걸어 한참을 걸어가니 김 대감댁의 소슬대문이 보였습니다. 복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높은 기와 지붕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흰 회벽은 차가운 서리처럼 서늘했답니다. 문지기가 무거운 빗장을 열자 넓은 마당이 깊은 우물처럼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게 새로 들인다는 씨바지요. 쯧쯧, 어린 것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귓가를 찔렀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치맛단을 움켜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지요. 별채는 안채에서 가장 먼 구석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게 될 거요. 매일 해. 질 무렵 목욕 재개하고 기다려야 혀. 복녀에게 김대감의 친모가 지침을 알려준 후 사라졌고 홀로 남겨진 복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창호지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는데 마치 운명의 실이 붉게 타오르는 것 같았답니다. 첫날 밤이 왔습니다. 친모들이 큰 놋대야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갔지요.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정갈히 씻었습니다. 새하얀 속적삼과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을 때 복녀는 자신이 하얀 백지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곧 검은 먹물로 채워질 백지 말이지요. 대감님께서 부르신다. 그 목소리에 복녀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대감의 방문이 열렸을 때 한약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가까이 와 보거라. 복녀가 다가가자 김 대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가락이 그녀의 맥을 짚듯 손목을 쥐었지요. 젊고 건강하구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나무로다. 그가 복녀를 자리에 앉혔을 때 복녀는 심어질 나무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김 대감이 촛불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춤을 추었지요. 오늘부터 대를 이을 씨앗을 품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알고 있사옵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나무십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김 대감이 그녀의 댕기를 풀었을 때 긴 머리카락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그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검은 비단 같구나. 좋은 징조다. 복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속눈썹에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농이 흘러내리듯 시간도 흘러갔고 이부자리 위에서 복녀는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꽃잎 같았답니다. 김대감의 거친 숨소리가 밤바람처럼 방 안을 채웠고 복녀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었지요. 좋은 밭이로다. 풍년이 들 것 같구나. 김대감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을 때 복녀는 이미 씨앗을 받은 밭이 된 자신을 느꼈답니다. 갈아엎어진 밭, 씨가 뿌려진 밭.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복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처녀 복녀는 죽고 씨바지 복녀가 태어난 것이랍니다. 돌아가거라. 내일 또 와야 한다. 김대감의 말에 복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기 힘들었지요. 흩어진 저고리를 찾아 입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고름을 매는 것조차 쉽지 않았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옷매무새를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시 묶으려 했지만 댕기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붉어진 눈시울을 가려주었으니까요. 마루를 지날 때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몸 안의 열기와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았답니다. 친모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오? 늙은 친모의 눈빛에 연민이 어려 있었지요. 복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별채로 돌아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온몸이 부서진 듯 아팠답니다. 별채로 돌아온 복녀가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뜨거운 뺨에 닿았을 때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지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바닥에 검은 얼룩을 만들었고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가느다란 흐느낌이 새어나왔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떨리는 입술 사이로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매일 밤 김대감은 복녀를 불렀고 매일 밤 같은 의식이 반복되었지요. 마치 농부가 매일 밭에 물을 주듯 김대감은 복녀라는 밭을 가꾸었답니다. 달포가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복녀가 눈을 뜨는 순간 뱃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며 치밀어 올랐지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신물을 간신히 삼켰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요강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겨우 요강을 붙잡고 토했는데 노란 쓸개즙만 올라와 목구멍을 태웠답니다. 친모가 아침죽을 들고 들어왔을 때 복녀는 아직도 요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죽 냄새가 코를 찌르자 또다시 속이 뒤집어졌지요. 친모의 주름진 얼굴에 알듯 모를 듯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혹시 태기가 있는 겝니까? 그 말에 복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지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더는 밤마다 김대감의 손길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하지만 만약 딸이라면. 그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며칠 뒤 의원이 왔을 때 복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늙은 의원의 차가운 손가락이 손목에 닿았을 때 운명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지요. 태기가 있사옵니다. 확실합니다. 김대감이 벌떡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이 복녀의 배에 닿았을 때 복녀는 역함을 참아야 했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 번진 광기 어린 기쁨을 보며 더 큰 공포를 느꼈답니다. 내 아들. 드디어 내 아들이. 그날부터 복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채 가까운 따뜻한 방으로 옮겨졌고 비단 이불과 명주 옷이 주어졌으며 상에는 몸보신에 좋다는 진귀한 음식들이 올라왔지요. 하지만 복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뱃속의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태기가 있다는 소식이 퍼진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녀가 방에서 작은 베넷저고리를 만들고 있을 때였지요.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비단 치마가 마루를 쓸며 내는 서걱거리는 소리. 문이 열리고 이씨 부인이 들어섰을 때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복녀구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복녀가 급히 일어나 절을 하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지도 못했지요. 이씨 부인은 그런 복녀를 물끄러미 지켜보더니 가까이 다가와 매섭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겠지? 복녀가 대답하지 못하자 이씨 부인이 턱을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씨바지다. 돈 주고 산 씨바지. 짐승만도 못한 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대감께서 밤마다 너만 찾으신다더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실 부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서러움과 분노가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답니다. 이씨 부인의 손이 복녀의 배로 향했습니다. 손톱이 옷 위로도 살갗을 파고드는 듯 세게 움켜잡았지요. 복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답니다. 만약 내가 딸을 낳는다면 부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너도 내 딸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우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들 수도 있지. 아니면 이씨 부인이 복녀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예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복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꿈틀거렸는데 마치 엄마의 공포를 함께 느끼는 것 같았답니다. 이씨 부인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나마 목숨은 부지하겠지. 하지만 평생 내 눈 밖에서 살아야 할 거야. 홀로 남은 복녀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마룻바닥을 적셨고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제발 아들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날 밤 복녀는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뜨거운 살갗에 닿았을 때 어머니의 위로가 느껴지는 듯했지요. 하지만 이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과 잔인한 미소가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김대감은 매일 와서 배를 쓰다듬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요. 배가 앞으로 나온 것을 보니 아들이 틀림없구나. 하지만 복녀는 두려웠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면 이씨 부인의 위협이 현실이 될 것이었지요. 그렇게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고 10달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녀는 뱃속에서 무언가가 툭 터지는 느낌의 잠에서 깼지요. 따뜻한 물이 다리 사이로 콸콸 쏟아져 내렸고
순식간에 이불이 흥건하게 젖었답니다. 양수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허리를 거대한 손이 비트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요. 으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녀의 손은 이불을 찢을 듯 움켜쥐었고 온몸이 활처럼 휘어졌답니다. 산파를 불러! 빨리! 친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고 곧이어 산파가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지요. 산파의 굵고 거친 손이 복녀의 다리를 벌렸을 때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통이 더 컸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진통이 더 와야 해요. 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가 줄지어 들어왔고 하얀 천들이 바닥에 깔렸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복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질렸다가를 반복했지요. 입술은 깨물어서 터졌고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초승달 모양의 상처가 났지만 그것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랫배의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힘을 주세요. 머리가 보입니다. 산파의 외침에 복녀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두 짜냈습니다. 으아! 처절한 절규와 함께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기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녀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지만 떨리는 고개를 간신히 들었지요. 산파가 피투성이 아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산파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답니다. 딸이십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목구멍이 막힌 듯 꽉 조여왔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는데 그것이 산후의 고통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이 경첩이 떨어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대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악귀 그 자체였지요. 충혈된 눈은 튀어나올 듯 부릅떠져 있었고 붉은 실핏줄이 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뭐라고? 딸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침이 튀었고 이를 갈아대는 소리가 들렸지요. 산파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내밀었습니다. 김대감이 아기의 다리 사이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또 쓸모없는 계집이란 말이냐? 그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을 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금이 갔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느끼지도 못하는 듯 또다시 벽을 쳤지요. 복녀는 산후의 고통도 잊은 채 필사적으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대나무처럼 쉬어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안은 팔에는 쇠사슬처럼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죄가 없다고. 계집으로 태어난 게 죄다. 김대감이 성큼성큼 다가와 아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복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이입니다. 제가 낳은 아이예요. 내가 낳은 아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김대감이 복녀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뒤로 젖혔습니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히는 듯한 고통에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기를 놓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가슴에 더욱 깊이 품었답니다.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피비린내 나는 산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요.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그것은 독사의 미소 같았답니다. 역시 딸이었군요. 이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대감께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처리라는 단어가 복녀의 귓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복녀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터뜨렸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였지요. 안 돼요. 안 돼.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발. 복녀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김 대감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실증이 가득했지요. 부인, 빨리 처리하시오. 나는 보고 싶지도 않소. 그가 휙 돌아서 나갈 때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노와 실망에 취해 있었던 것이지요. 이씨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아기를 빼앗아라. 건장한 하인 둘이 다가왔을 때 복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지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는데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늑대 같았답니다. 눈은 붉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온몸에 근육이 잔뜩 긴장했습니다. 떨리는 손이 치마 속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을 때 복녀는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냈지요.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오면 복녀는 비녀를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날카로운 끝이 살갗을 찔렀고 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일이 소문날 게다. 김대감 댁에서 산모가 자결했다고. 시바지와 아기가 함께 죽었다고. 하인들이 당황하여 멈춰 섰습니다. 이씨 부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지요. 감히 나를 협박하느냐? 협박이 아니라 각오입니다. 내 아이를 죽이느니 차라리 함께 죽겠어요. 이 아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그때 밖에서 갑자기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불이야! 콧간에 불이 났다! 지금껏 복녀를 돌보았던 친모가 그녀의 삶이 측은하여 불을 질러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못 들하는 것이야. 어서 불들 끌어가지 않고 거기에는 대감님이 귀히 여기는 재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야. 그녀가 하인들과 함께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복녀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포대기에 감쌌지요.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죽어도 너만은. 뒷문으로 빠져나온 복녀는 산속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 사이에서 피가 흘렀고 발자국마다 붉은 자국이 남았지요. 하지만 품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작은 숨소리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풀렸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복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복녀를 버린 것일까? 복녀가 깊은 산속에 도착했을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복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고 젖은 치마는 다리에 들러붙어 걸음을 더욱 무겁게 했지요. 품 안의 아기는 포대기 속에서 가냘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기 위에 덮었지만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작은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복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추위에 굳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는데
산후 열병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요. 아기가 배고파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풀고 젖을 물렸지요. 아기의 작은 입이 젖꼭지를 물었을 때 처음 느끼는 고통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답니다. 먹어. 많이 먹어. 힘을 내야 해. 눈물이 아기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손이 복녀의 가슴을 움켜쥐었을 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요.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복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이쪽에 핏자국이 있다!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아기를 꽉 안고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아기가 울까봐 젖을 물린 채로 가슴에 바짝 붙였답니다. 발자국 소리가 복녀가 숨어있는 수풀 앞을 지나갔습니다. 복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고 떨리는 몸을 억지로 붙잡았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리가 멀어졌고 그제야 복녀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복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 복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신발도 신을 수 없었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열병이 극에 달한 것이었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손짓하는 것 같았고 김대감이 쫓아오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헛소리를 하며 비틀거리다가 복녀는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품 안에 아기가 울었지만 더 이상 달랠 힘도 없었지요. 눈앞이 깜깜해져 갔고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안해, 아가야.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복녀는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내 아기의 포대기에 꽂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뺨을 쓰다듬었지요. 살아. 제발 살아.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수레 소리가 들렸고 붉은 등롱의 불빛이 어둠을 밝혔지요. 복녀의 눈에 희미하게 비친 것은 화려한 기방의 수레였답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네.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누군가 복녀의 맥을 짚었지요. 아직 살아있어. 아기도 있네. 불쌍한 거 데려가자. 여인들의 팔이 복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수레 안으로 옮겨졌을 때 복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지요. 하지만 품 안의 아기는 여전히 꼭 안고 있었답니다. 복녀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방이었지요. 진한 향 냄새와 분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답니다. 복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지만 극심한 어지러움에 다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마치 쇳덩이처럼 무거웠고 뼈마디마다 쑤셔왔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중년 여인이 들어왔지요. 화려한 치장을 한 기생이었는데 얼굴에는 짙은 분이 발라져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숨길 수 없었답니다. 정신이 드셨구나. 사흘을 알았어. 내 아기는요? 아기는 어디?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지요. 안심해. 저기 있잖아. 여인이 가리킨 곳을 보니 구석에 놓인 작은 요람에서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기어가듯 요람으로 다가갔지요. 아기의 숨소리를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월향루야. 기방이지. 복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방이라니.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왜 저를? 길에서 죽어가고 있었잖아. 그냥 둘 수는 없었지. 여인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복녀 같은 처지였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공짜는 없어. 살려준 값을 해야지. 복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처음엔 허드레실부터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여인의 눈이 복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얼굴이 고우니까 나중엔 손님을 받아야겠지. 복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대감의 손길이 떠올랐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은. 그럼 나가. 지금 당장. 여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복녀는 요람의 아기를 바라보았지요. 작은 손이 꼼지락거렸고 입술이 새근거렸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죽은 것처럼 작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빨래를 했지요. 기생들의 화려한 비단옷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었답니다. 술, 음식, 그리고 말하기도 싫은 것들. 복녀의 손은 찬물에 부어 터졌고 손톱 밑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아기는 부엌 구석에 놓인 광주리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복녀가 젖을 물리러 갈 때마다 아기는 배고파 울고 있었지요. 아가야, 미안해. 복녀는 울면서 젖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 젖도 잘 나오지 않았지요. 아기는 힘없이 빨다가 지쳐 잠들곤 했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기방 주인이 복녀를 불렀습니다. 이제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해야겠다. 복녀의 혈관에서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더는 안 돼. 밥값을 해야지. 그날부터 복녀는 기생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연지를 입술에 바르는 법, 눈가에 먹을 그리는 법,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는 법.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요. 화려하게 치장한 얼굴은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답니다. 처음 손님을 받던 날 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뚱뚱한 상인이 들어왔을 때 복녀의 위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고 기름진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지요. 예쁘구나. 새로 온 기생이라며? 네, 월양이라고 합니다. 거짓 이름을 말할 때 진짜 복녀가 또 한 번 죽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이후 복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기생월향, 밤에는 딸을 안고 우는 어미 복녀. 2개의 얼굴을 가진 채 살아갔지요. 시간이 흘러 복녀의 아이는 7살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녀가 손님을 보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지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에는 어른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눈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날이 오늘따라 더욱 멋지시네요. 아이의 목소리가 기생들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으로 빈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을 살짝 꺾는 각도, 새끼손가락을 살짝 든 모양새가 기생들의 그것과 판박이었지요. 안 돼!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아이의 손에서 찻잔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지요. 아이의 작은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엄마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나 잘못했어요? 그 순수한 목소리에 복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처럼 예쁘게 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며 깨진 찻잔 조각을 만지려 했습니다. 복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절대로. 복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아이의 머리를 적셨지요. 아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안 할게요. 하지만 복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이 기방에서 자랐고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으며 컸지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그것이 세상이라고 믿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딸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복녀에게 찾아왔지요. 그해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고을의 큰 상인 최 부자가 기방에 성대한 잔치를 열었지요. 평소와 달리 이날은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소문에 기생들이 분주하게 준비했답니다. 오늘 오는 손님이 누군데 이렇게 야단이야? 옆에서 속눈썹에 먹을 바르던 기생이 물었습니다. 들으니 원래 임금님의 어이였대. 송태수라고. 어이,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쫓겨났다더라. 그래도 한양에 줄이 있을지 모른다고 최 부자가 군침 흘리며 모시고 온다나 봐. 복녀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어이라면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겠지요.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손님들이 떠들썩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앞장서서 들어왔고 그를 따라 고을 유지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그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사내가 있었답니다.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는데 곧은 허리와 반듯한 어깨가 선비의 품격을 드러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눈이 탁한 욕망으로 흐릿했다면 그의 눈은 맑은 우물처럼 깊고 차가웠지요. 송어의 영감님은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최 부자가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어허, 그럴 필요 없소이다. 이미 관직을 잃은 몸인데. 송태수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한때는 임금님을 모셨던 분인데요. 최 부자가 억지로 웃으며 은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3년 묵은 좋은 술입니다. 송태수는 마지못해 술잔을 받았지만 입술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기생들이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치마가 나비처럼 벌럭였고 방울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지요. 복녀도 구석에서 가야금을 타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현을 뜯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답니다. 평소와 달리 손의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송태수의 시선이 잠깐 복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송태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조정에 복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없소. 송태수의 대답은 칼로 자른 듯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신데 누군가 천거만 한다면. 나는 이미 죄인이오. 더 이상 궁중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소. 하지만 저희가 돈을 좀 써서라도. 탁! 송태수가 술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맑은 술이 튀어올라 상 위에 흩뿌려졌고 은잔이 쓰러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요. 그만하시오. 그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방 안을 때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고 기생들의 춤도 얼어붙었지요.
내가 돈 받고 관직을 사고 파는 그런 더러운 인간으로 보이오? 내가 뇌물 받고 누군가를 천거할 파렴치한으로 보이오? 그의 눈이 불타올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최 부자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의원이요. 사람을 살리는 게 본분이지. 권력을 팔아먹는 장사치가 아니란 말이오. 송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컥! 옆에 앉아있던 유지 한 명이 갑자기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목을 쥐어짜듯 잡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붉은 얼굴이 보였지요. 그리고는 몸이 뒤로 넘어가며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으악! 기생 하나가 비명을 질렀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그때 송태수가 재빨리 맥을 짚더니 품에서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답니다. 그 안에서 은빛 침들이 반짝였습니다. 풍이요. 머리를 높이 하고 옷을 풀어라. 사람들이 허둥지둥 움직였지요. 송태수의 손이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침을 뽑아 정수리의 백회혈에 정확히 꽂았을 때 보는 사람들이 숨을 멈췄지요. 이어서 목덜미의 풍지혈, 손가락 끝에 십선혈에 차례로 침을 놓았답니다. 각도와 깊이가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그 모습을 숨도 쉬지 못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환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초점을 찾아갔고 거친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었지요. 살았다! 신이의 손이다. 사람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송태수는 조용히 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손길이 마치 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지요. 이제 실례하겠소. 그가 돌아서려 할 때 복녀는 그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지요. 저런 사람이라면, 저런 실력이라면 혹시 자신의 딸도 저렇게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복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송태수의 침착한 손놀림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생명을 대하는 그의 진지한 표정이 가슴에 새겨졌지요. 딸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려면 글도 알아야 하고 의술도 알아야 해. 복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복녀는 딸의 손을 잡고 송태수가 있는 집으로 갔지요. 엄마, 어디 가요? 아이의 목소리가 나른했습니다.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는 거야. 송태수의 방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을 때 너무 작은 소리가 나서 다시 두드려야 했답니다. 누구시오?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어제 기방에서 배웠던. 문이 열렸을 때 송태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오? 복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이 무릎을 찔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제발 저희 모녀를 가르쳐 주십시오. 송태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뭘 가르쳐 달라는 말이오? 글을 가르쳐 주세요. 의술도 가르쳐 주세요. 복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기생의 딸이 아니라 사람의 딸로. 어제 선생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걸 배워서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송태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오. 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죄인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어제 생명을 구하셨어요. 그건 제발 이 아이를 보세요.
복녀가 딸을 앞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가 꾸벅 인사했을 때 작은 손이 치맛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송태수의 표정이 잠깐 부드러워졌지요. 입가에 미소가 스치려다가 이내 굳은 표정으로 돌아갔답니다. 안 돼요. 나는 누구도 가르치지 않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왜요? 왜 안 되는 겁니까? 복녀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두 손을 모아 애원하듯 비볐지요. 이 아이가 기방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 아십니까? 기생들의 웃음을 흉내내고 교태를 따라하고 어제는 제가 손님 접대하는 흉내를 내며 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저처럼 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송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옆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그늘이 짙었지요. 돌아가시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송태수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작은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매일 울어요. 저 때문에. 송태수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어른스러운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대요. 딸이라서. 엄마가 힘든 일 하는 것도 다 저 때문이래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큰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송태수는 한참을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안 된다. 문이 닫혔을 때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복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복녀는 닫힌 문 앞에 망연히 서 있었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딸의 작은 손이 치마를 잡고 있어서 버텼답니다. 그랬기에 복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다음 날 새벽녘 복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기방의 부엌은 아직 고요했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을 때 장작이 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답니다. 복녀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쌀을 씻고 나무를 다듬고 달걀을 풀었지요. 해가 뜰 무렵 작은 소반에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반을 들고 송태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송태수의 집에 도착한 복녀는 조심스럽게 소반을 문 앞에 내려놓았지요. 발소리를 죽여 돌아서는데 문 너머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점심때가 되어 복녀가 다시 갔을 때 소반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밥은 식어 있었고 국에는 막이 끼어 있었지요. 복녀의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찼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차가워진 음식을 거두고 다시 따뜻한 점심상을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이 문 앞에 그대로 있었지요. 복녀는 묵묵히 그것을 거두고 새로운 저녁상을 놓았답니다. 그렇게 몇 날이고 복녀는 소반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송태수는 문을 열고 소반을 들여다보다가 방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그냥 버리는 것도 죄를 짓는 것 같았지요. 한 숟가락만. 음식은 죄가 없지 않은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송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음식의 맛이 죽은 아내가 차려준 맛과 같은 맛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송태수는 부인이 떠나기 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방님, 밥 좀 드세요. 며칠째 굶고 계시잖아요. 궁에서 쫓겨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매일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위로했지요. 하지만 그 아내는 이제 없었습니다. 송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바발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요. 아내는 자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집안과 연관된 정치 싸움 때문이었지요. 궁중에서 일어난 영모 사건에 아내의 친정이 연루되었고 송태수도 의심을 받았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의술로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지요. 송태수는 숟가락을 놓고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밥상은 이미 식어 있었지요. 하지만 음식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비워나갔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가 소반을 놓고 돌아서려는데 문 앞에 빈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깨끗이 비워진 그릇들이었답니다. 복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셨구나. 그날부터 복녀는 더욱 정성을 들였지요. 계절나무를 구해 무침을 만들고 신선한 생선을 사서 구이를 했답니다. 때로는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송태수는 말없이 그 음식들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송태수의 방 앞에는 소반이 놓이지 않았지요.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포기한 것인가? 그는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어귀까지 나와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송태수의 방등자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고 그림자가 이리저리 움직였지요. 왜 오지 않는 거지?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과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던 그 손길, 간절하게 배움을 청하던 그 눈빛. 어느새 그것들이 일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송태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기방으로 향했지요. 기방 뒷곁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사라져. 엄마 혼자 두고 가지 마. 복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송태수는 급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지요. 작은 방 안에서 복녀가 아이를 안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지요. 송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복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비켜보시오. 송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가 아이를 받아 맥을 짚었을 때 표정이 굳어졌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급히 뜨거운 물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깨끗한 천도.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품 안에 있는 침을 꺼내 놓을 자리를 정확히 짚었지요. 이리 가까이 오시오. 짐을 배우려면 먼저 보는 것부터 잘해야 하니. 복녀는 송태수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허둥지둥하였습니다.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소. 허니, 잘 보고 배우시오. 복녀는 그제야 송태수의 말뜻을 알 수 있었지요. 복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밤새 송태수는 아이를 돌보며 복녀에게
의술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맥을 짚는 법, 약재를 다루는 법, 침을 놓는 자리. 복녀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고 송태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지요. 새벽녘 아이의 열이 마침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작은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고 거칠던 숨소리가 편안해졌지요. 엄마, 겨우 한 마디를 내뱉는 작은 입술을 보며 복녀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지요. 그 모습을 본 송태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이가 다 나으면 날 찾아오시오. 며칠 후 아침 복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의 손을 잡고 송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지요. 송태수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을 때 복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천지인 먹물이 번지지 않고 또렷하게 새겨지는 모습이 신기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도 해볼래요. 딸아이가 작은 손으로 붓을 잡더니 송태수가 쓴 글자를 유심히 관찰한 후 천천히 따라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글자의 형태가 분명했고 획순도 정확했지요.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아이가 처음으로 글을 배웠으니 그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지요. 그렇게 그날을 시작으로 가르침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해가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복녀의 손에는 붓을 쥔 굳은 살이 박였고 손톱 밑에는 먹물 자국이 영원히 배어들었지요. 까막 눈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의서를 펼쳐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처방전도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복녀의 딸아이도 이제는 천자문을 떼고 웬만한 약재는 냄새로 맡아 알아차릴 정도가 되었지요. 하지만 복녀의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지요. 한때 절망과 체념으로 흐릿했던 그 눈이 이제는 희망과 생기로 빛나고 있었답니다. 송태수도 변했습니다. 차가운 돌덩이 같았던 그의 얼굴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굳게 닫혔던 입가에 미소가 머물기 시작했지요. 아내를 잃고 죽은 듯 살았던 그에게 다시 삶의 이유가 생긴 것이었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복녀가 평소처럼 저녁 소반을 들고 왔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같이 드시지 않겠어요? 한 해 동안 매일 밥상을 날랐지만 한 번도 함께 먹자고 청하지 못했던 복녀가 용기를 낸 것이었지요. 그러시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밥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지요. 봄나물 무침과 된장찌개, 갓 구운 조기.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진수성찬이었답니다. 선생님, 이 나물은 제가 캔 거예요. 딸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송태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똑똑한 의원님이 약초도 캐는구나. 그 자연스러운 손길에 복녀의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마치 진짜 아버지가 딸을 대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녁 식사는 늘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침묵이 편안해졌고 대화는 자연스러워졌지요. 의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일상 이야기로 넘어가고 때로는 추억을 나누기도 했답니다. 오늘 저자에 갔더니 쑥이 나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쑥떡을 잘 만드셨는데. 복녀가 말하자 송태수도 추억을 꺼냈습니다. 나도 어머니와 쑥을 캐러 다녔소. 봄이면 뒷산에.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알아갔지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했답니다. 여름이 왔을 때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녀가 차를 따르다가
송태수의 손과 닿았을 때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지요.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로의 온기를 느꼈고 서로의 떨림을 감지했답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사람의 뺨은 붉어져 있었지요. 송태수의 시선이 복녀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글씨를 쓰는 진지한 모습, 약재를 다루는 섬세한 손길, 딸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답니다. 복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서를 읽는 송태수의 집중된 표정, 침을 놓는 정확한 손놀림, 딸을 가르칠 때의 인자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가슴을 뛰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송태수가 약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천둥소리 같은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요. 그의 손이 멈췄고 심장이 불길한 예감에 쿵쿵 뛰기 시작했답니다. 송태수 어이가 계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복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지요. 딸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 치마를 움켜잡았는데 작은 손가락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송태수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사자는 말에서 내려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새로 즉위하신 임금님께서 송어이를 다시 궁으로 모시라 명하셨습니다. 사자가 내민 것은 어명이 적힌 문서와 옥새가 찍힌 소 한 장이었지요. 언제까지 올라가야 하오? 송태수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목구멍이 바짝 말라 쉰 소리가 났습니다. 사흘 안에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만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복녀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코끝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답니다. 딸아이는 불안한 듯 엄마와 송태수를 번갈아 보았는데 그 작은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가시는 거예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송태수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가셔야죠. 어명인데. 복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고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송태수는 눈물을 흘리는 복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단호했지요. 함께 가시오. 복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눈물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네. 나 혼자 가지 않겠소. 함께 가겠소. 송태수의 목소리는 우레처럼 단호했습니다. 이미 내 가족이오. 가족을 두고 갈 수는 없소. 복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기생이고 한양에서 사람들이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키겠소. 당신도 아이도. 송태수가 딸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을 때 아이가 그의 목을 꼭 껴안았답니다. 작은 팔이 그의 목을 조를 정도로 세게 안았지요.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요? 아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함께. 송태수가 한 팔로는 아이를, 다른 팔로는 복녀를 끌어안았을 때 세 사람의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었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된 그들은 한양으로 가게 되었고 송태수는 어이로 돌아가 지난날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녀가 홀레복을
입게 되었지요. 뺨에는 연지를 발랐는데 행복에 겨워 이미 발그레했던 볼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천대받는 씨바지가 아니에요. 복녀가 흐느끼며 말했을 때 송태수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당신은 언제나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소. 딸아이가 새 이름을 받던 날, 아이는 너무 기뻐서 방방 뛰었답니다. 송혜원, 제 이름은 송혜원이에요.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외쳤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맑고 기쁨에 차 있었는지 듣는 사람마다 미소를 지었지요. 시간이 흘러 복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송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요. 건강한 아들. 그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대를 이을 자식을 갖게 된 기쁨에 어깨가 들썩였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복녀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지요. 새 아이가 마당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는데 혜원이가 동생들을 다정하게 가르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치마 속에서 은비녀를 꺼낼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비녀를 혜원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을 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이것은 내 외할머니의 유품이란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잊지 말거라. 혜원이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을 때 복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복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을 때 목소리가 떨렸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그리움의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복녀야. 송태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방님, 오셨어요? 복녀가 일어나 그를 맞았을 때 치마 자락이 살랑 흔들렸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석양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복녀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송태수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지요. 한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평범한 행복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답니다. 옛말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 도망쳤다가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왔고 그 말을 탄 아들이 다리를 다쳤지만 그 덕분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지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담은 말입니다. 복녀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딸이 태어나 버림받은 것이 화였지만 그로 인해 송태수를 만나게 된 것은 복이었지요. 기생이 되어 치욕을 겪은 것은 화였지만 그곳에서 깨달은 모성애와 배움의 열정은 복이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 앞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훗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단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복녀가 흘린 그 많은 눈물이 결국 행복이라는 꽃을 피웠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새벽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복녀가 그러했듯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